네, 한 주간 뜨거웠던 요동치는 대선 전국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품격 있는 사이다 토론으로 풀어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두 분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이미?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방송 마치고 하려고 바로. 합니다. 예. 저도 아직 못했는데 예. 사전투표이긴 하지만 예. 저는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는데요. 예, 저도 끝나고 빨리 해야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꼭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를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강원도 속초 유세 계획이 있었고 거기서 하시려다가 광화문에서 하신다. 예.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사전투표 첫날인데 예. 사전투표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히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유세가 완전히 확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일정이 네. 조금 유동적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이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전혀 뭐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 그러나 속초 요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 좀 유동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예, 오늘 하시죠. 부산에서 9시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쪽에서 그냥 유세 가는 김에 일정 그래도 이제 늘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사전 투표를 보수 이제 이쪽에서는 일부가 이게 뭐 부정 선거로 뭐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거 자꾸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 사전 투표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낼 겸 또 이제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시에 거기서 합니다. 사전투표율 이번에 많이 높아지겠죠? 아마 갈수록 사전투표율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은 좀 본투표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사전투표와 이제 본투표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 현처럼 좀 챙겨놓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전략적인 고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되고 난 뒤에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일단 나중에 9일 날 혹시 확진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확진 안 됐을 때 가자 그런 이제 심리도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한 40%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사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그 단일화 이게 사실 느닷없이 어제 새벽에 아침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고요. 전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6시부터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6시부터?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야 이게. 그래야 제가 한 대여섯 통은 전화를 건너뛰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받았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새벽에 단일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밤에.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변수가 등장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영호 의원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몇 시에?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6시쯤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일어났는데 저도 6시에 대부분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새벽에 전화를 오는 거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큰일 났다 이렇게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축하한다 라는 전화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로 느끼는 첫 감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큰일 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전화를 주신 지지자분들이 원래
일당 10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기탱천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그냥 묵가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일당 10 하던 지지자분들이 일당 100을 해야 되겠다. 이 분기탱천에 있는 그런 이제 전화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그 아침 6시에 전화 받으신 것 중에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그 방송사 아니요, 기자들은 한 8시 정도 넘으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제 그 단일화 발표하면서 막바지에 늦어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각제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인데 먼저 이영우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좀 더 일찍 그 뜻에 부응을 해서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완주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밝혔는데 그러나 이번 대선은 역시 이 민심이 정권 교체가 아니었나 거기에 그 뜻을 결국 외면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그래도 늦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전투표 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결단을 해준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저는 뭐 감사하고 일단 평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안 후보가 그렇게 아마 서로 협상을 해서 어떤 단일화를 했으면 아마 협상문이 있었을 거예요. 뭐 서로 이건 이렇게 하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늦게 사실은 결렬됐다가 하는 바람에 그런 이면 합의는 없이 선언문에 나온 대로 조건 없이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말씀 앞에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신념이었던 다당제,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 체제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당제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소신이었는데 이 소신을 지지했던 분들 한마디 그 말도 없이 야밤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께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정권 교체 늦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자분들에게 먼저 그렇게 좀 하는 게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믿고 왔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저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말을 자주 바꿔서 죄송합니다. 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철수를 하는데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번에는 철수 없다. 이렇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끝까지 완주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정치인은 사실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소신은 다당제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과 합당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합당을 해버리는 순간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적 소신을 버릴 정도로 말하자면 합당을 통한 단일화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무슨 공동정부하고 인수위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귀가 솔깃한 그런 제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행정 경험이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를 받기로 한 거냐, 아니면 무슨 장관을 받기로 한 거냐,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끝까지 완주를 이야기했고 다당제라는 정치적 소신을 정치 시작에서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일관되게 시종일관 다당제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로 사실상 그 다당제 소신을 버린 셈이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중시하는 사람이 정치적 소신을 버릴 정도면 길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영 의원님.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민주당이 충격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게 충격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이 그 단일화를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야밤에 하든 백주대낮에 하든 그건 시간에 상관이 없고요. 원래는 낮에 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당제의 소신을 못 지켰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당제는 언제 지키는 거냐면요. 총선 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 때는 정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싸움이지 여기를 통해서 다당제를 지킨다고 하는 건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왜 정권 교체에서 갑자기 정치 교체 이런 말이 나오는가. 정치 교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정치를 쭉 한 정치부 기자를 시작해서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봐왔는데 정치 교체란 말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죠. 그리고 특히 대선은 행정부의 행정 수반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인 거예요. 그런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려면 언제 하느냐. 그건 총선 때 하는 거예요. 총선 때. 굳이 붙인다면. 왜냐하면 정치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정치 교체라고 하는 그런 말장난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레토릭이 아니라 사실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입법부의 다수당으로서의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 때 사실 국민들에게 소수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다수당 거대 여당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 거야말로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때 더구나 정권 교체를 얘기하니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 교체라는 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당제 이 부분 소신을 버렸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 다당제 얘기하는 것이 또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조금 논의 과정이 지금 대선의 논의 과정이나 어떤 의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변질된 그런 저는 대선 국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단일화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그 양당 후보들한테 이제 3파전 사실상 2파전으로 이제 지금 재편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지지층의 표심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해서 사실 여야 세법이 다를 텐데 아마 아주 짤막하게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상의 이 단일화 모습을 보고서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이제 여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이제 안철수 윤석열 후보 사이에 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개 과정들이 국민들께 공개가 완전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또 단일화 과정이 공개가 된 적도 있고 사실은 단일화를 했던 역사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 서로 부산시장을 주니 무슨 오만 것들이 이제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이제 연출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 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주고받고 또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 경험을 마치 쌓는 그 과정으로 단일화를 했다라고 거의 인정을 했고 안철수 후보도 어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단일화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 없는 단일화, 어떤 대의 명분 없는 단일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상당한 역풍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 단일화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래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안철수 후보가 읽었던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통합정부를 꾸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것들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단일화가 한번 결렬돼서 그 경과를 쭉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알기는 인수위부터 같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자리를 놓고 얘기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부산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그냥 희망사항을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은 조건 없는 단일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단일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1차 이렇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경과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깨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없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가 결렬되고 나니까 그 보수 쪽 윤석열 후보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결집을 해가지고 다시 조금 더 여론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제 그 결집이 이쪽도 윤 후보 쪽도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오늘 투표에 들어가는데 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도 거의 결집이 일어난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표는 거의 없는 정도로 지금 아주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보면 단일화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굉장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그 반응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투표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내거나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요. 이준석 당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기도지사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또 공천심사위원회에 안철수 후보 쪽 사람들을 몇 명을 넣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래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그 마다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한 것은 이것을 능가하는 뭔가 솔깃한 뭔가 잊지 않고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얹어줘야 이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 입으로 나는 행정 경험이 없다. 국회의원은 해봤는데 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행정 경험이 없으면 행정 경험을 쌓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과연 이 행정 경험을 쌓는 게 뭐냐는 거죠.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자신의 이걸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온당한 것이죠. 행정 경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 경험. 우선 그 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그 조건 없이 그 사퇴를 해주면 예우할 수 있다는 것과 조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경험 부분은 저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적어도 이렇게 같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이제 담임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행정부에 참여를 해서 본인도 뭔가 좀 거기에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정권교체하는데 이익을 담당했으니까 내가 뭐 이런 장관이든 총리든 내가 받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전리품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똑같이 정부 이게 정권교체가 되면 거기에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물론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무슨 뭐 전리품처럼 나누고 뭐 저기 거래하고 이런 건 좀 조금 그래도 색깔이 다르다. 그런데 이용호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용호님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래가 아니고 처음에 놓고 내가 이걸 주면 하고 아니면 안 주고 이건 처음부터 접근이 좀 달라져. 어쨌든 뭐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될 거다라는 일종의 예언은 이루어진 계속 그렇게 해요. 저기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사실 김동연 근데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사실 그 지지율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표 집결 부분에서는 큰 효과는 없지 않겠냐 이런 당연히 분석이 나오지만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있건 없건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단일화였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 경험 쌓기 위한 기회로 이게 단일화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공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 의식을 공유를 하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단일화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물밑 협상이나 뭐 이면 계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김동연 후보께서 김동연 후보께서 기득권 공화국을 깨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공화국을 깨버리고 기회가 차고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기회가 차고 넘치는 나라의 출발점은 모든 것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거대 양당 체제에 말하자면 무한 반복되는 정쟁의 정치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 교체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결국은 기득권 공화국 해체가 가능하다. 여기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다당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국회에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당제라든지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표현되고 정치체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원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아주 울림이 있는 그것이 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그런 단일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님 평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은 굉장한 울림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하는 것은 이거 뭐 무슨 야합이고 이 자체가 저는 뭐 같은 그 어떤 선상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동연 후보 오래전부터 알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실망스러워요. 제가 한 3개월 전에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치는 현실이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완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은 그 조언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아주 뭐 단호하게 저희는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가 굉장히 뭐 가상스러웠는데 결국은 뭐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들 얘기하는 그 어떤 기준, 이중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의 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런 부분을 좀 달리 보는 것들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정도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광고 듣고 돌아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4부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대선 후보자 막판 검증 이슈들 좀 살펴보시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의혹 관련 자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범죄 수사 기록 확인을 했는데
여야 그 입장이 다르네요. 이거 먼저 전재수. 예. 굉장히 희한한 눈을 가지셨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일단은 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입니다. 군 면제를 받으셨는데요. 예. 군 면제를 받았던 사유가 부동시입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부동시가 잘 뭐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잖아요. 네. 사람은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른쪽 시력과 왼쪽 눈 시력 사이에 이게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갖게 되는 일종의 뭐 질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1982년도에 이제 군대 가기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 병적 기록에 보면은 좌우 시력의 차이가 0.7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눈은 0.9 시력이 나오고 또 한쪽 눈은 0.2 시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 그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 정도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면제를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82년도에 좌우 시력의 차이가 0.7이었는데 이게 1994년하고 2002년도에 검사로서 공무원 임용이 될 때는 이게 0.7이나 차이가 나던 좌우 시력 차이가 각각 1994년도에는 0.2로 줄어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또 0.3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82년도에는 좌우 시력 차이가 엄청 컸는데 부동시였는데 94년과 2002년은 눈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또 부동시가 돼버립니다. 시력 차이가 또 확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거의 한 40년 동안 40년 사이에 시력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특히 눈 같은 경우는 이게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 부동시가 그렇는데 82년부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2019년까지 거의 37년 세월 동안 시력이 부동시였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부동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희한한 시력을 가졌다. 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물론 국민들께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국민들께 왜 시력이 정상이었다가 부동시였다가 또 정상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 의원님. 예, 제가 지금 82년도에 윤 후보께서 신체 검사를 병역 받았으니까 지금 40년 딱 됐네요. 네. 그 40년 전의 사정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40년 전의 시력이 그 좌안이 0.8, 우안이 0.1이었다. 네. 그래서 면제됐다. 이거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사안만 갖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작용을 했느냐, 부탁을 했느냐 아니면 뭐가 잘못 이걸 제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20년 후 다시 40년 후 얘기를 그걸 비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제 그 시력을 쟀던 것이 그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냥 왜 눈 한 눈 가리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보인다 안 보인다 해서 글씨 크기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잘 보여도 예를 들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고 또 열심히 보면 또 좀 보이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측정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해보면 뭐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 그러는데 처음에 첫 번째 하는 게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2차, 3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의사 쪽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엄밀하게 이걸 조사를 하려면 그렇게 본인한테 그냥 보이냐 안 보이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실제로 그 굴절도를 측정하는 그 디옵터 이거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 갖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러는 거거든요. 이용호 의원님께서 뭐 설명하실 의무는 없으시고요. 윤석열 후보가 군 통수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 자료를 대충 보니까 1982년 당시에는
군 면제율이 거의 50%를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군 자원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막 면제를 막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82년도에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좌우 시력 차이가 커가지고 부동시였는데 어떻게 부동시였던 게 94년 그러니까 12년 뒤에 94년 그다음에 2002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왜 시력 차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냐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15년 뒤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해 때는 또 부동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을 시차로 사람 몸이라는 게 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시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예를 들어서 양쪽 눈이 똑같이 시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가 이제 그 면제 사유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면제가 됐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는 뭐 그 내용만 갖고 이렇게 제기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그런 건 볼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측정이라는 게 또 얼마나 정확한가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로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측정한 시력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좀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이게 얼마나 과연 제대로 된 디옵터 차이를 측정하는 굴절도를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한쪽 눈은 0.8, 한쪽 눈은 0.1. 그래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안 간 거죠. 그런데 그 뒤에 1994년과 2002년과 2019년 이 세 번의 이제 시력 검사가 있었는데 왜 0.7 차이가 나가지고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0.2 차이로 확 줄죠. 0.7 차이가 0.2로 줄었다가 0.3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또 부동시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좌우 시력 차이가 어떤 건지 윤석열 후보가 알겠습니다.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타난 그냥 눈 가리고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정도의 시력 차이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정밀한 그 데이터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처음 출발이 좀 부정확한 측정 이 부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아니 면제를 받았다니까. 아예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니까. 사실 군대에서 엄청난 문제죠. 한눈 감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나이퍼 아니면 보통 한눈으로 쏘는데 부동시 자체를 그냥 뭐 면제 사유에서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